자료 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매출을 하고 매입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매입할 때는 매출과 매입을 비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매입 쪽은 제가 엄청 어렵다 그랬죠? 실제로 한 2배 되죠, 양이? 할 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실 텐데 입력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왜 이걸 이렇게 입력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로 따지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 맨 위에 뭐가 있는지부터 좀 볼게요. 10%부터 보겠습니다. 10%는 이제 새로 추가된 게 있죠. 54번 불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랑 비교를 한다면 없는 거죠. 바로 밑에 그 가운데 표를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그림이랑 두 번째 그림이랑 어차피 겹치거든요. 두 번째 그림으로 그냥 바로 보시면 매입 쪽은 불공이 짝이 없죠. 매출 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불공 혼자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과세나 하과나 현과는 다 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별은 또 짝이 없네요. 이게 매출이랑 매입의 성격 때문에 그런데 매출은 내가 증빙을 안 줘도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건별이었고, 매입은 세금 계산서를 받아도 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혼자 남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비교할 때 중요한 게 수출이랑 수입 있죠. 수출은 0%인데 수입은 10%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이유 아시겠죠? 0%는 매입 쪽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영세도 역시 짝꿍이 있고요. 그다음에 면세 쪽은 제가 매출은 1개만 적어놨고 매입은 3개를 적어놨는데, 이제 이유가 면세 물건을 팔 때는 주로 뭐 아까 보셨듯이 땅을 팔거나 그 정도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계산서 정도를 줄 텐데, 우리가 뭔가를 살 때는 직원을 밥을 주려고 쌀을 샀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건 카드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는 카드 면세도 나올 수 있는 거고 현금 영수증 면세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비대칭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출 쪽도 이론상으로는 카면 현면이 있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경우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적어놓은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적어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비교를 해보면 이게 보조선을 제가 그 대각선을 못 그려가지고 좀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냐면, 그 11번 과세랑 51번 과세가 대응되는 건 아시겠죠? 근데 11번 과세는 54번 불공이랑도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따로 그려보면 11번 과세랑 54번 불공 그리고 51번 과세, 얘는 짝이 2명이에요. 왜냐면 이 셋 다 세금 계산서잖아요. 세금 계산서.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왜 생기냐 생각을 해보면, 팔 때는 무조건 부가세를 내야 된다 그랬죠. 무조건 내는 걸 전제로 해서 그냥 세금 계산서를 준 것뿐이다 이거고, 매입 쪽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다. 그럼 공제 못 받죠. 불공제 사유니까. 근데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가 아니다. 그럼 공제를 받는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옆에 또 따로 써놨죠. 매입세 공제 여부도. 그러니까 매입 불공이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부가가치세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매입 매출 전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공은 관리할 부가가치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적고 있으니까 돌연변이인 거죠.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그 오른쪽에 카과랑 현과 쪽은 따로 박스를 또 쳐놨죠. 이제 그 이유도 또 생각을 해볼게요. 매출 쪽은 일단 부가세를 내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증빙을 뭘 줬냐에 따라 나눠지기만 하는 거죠. 부가세를 내는 건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매입 쪽은 세액공제가 될 때만 쓰는 거예요.
그게 관리 대상이니까. 내가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 관리해야 되잖아요. 세액공제 못 받으면 관리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세액공제가 되는 것만 적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카과 현과는 제가 옆에 박스 해가지고 그 설명해놨는데 화살표 같은 거 해놓으시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박스에 따로 있죠. 이 카과 현과는 무조건 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가 아니고 그 대상이 그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데 세금 계산서 말고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줬을 때만 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자세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 이거는 밑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에 그 표 왼쪽을 보시면 세금 계산서 수취랑 그 밑에 세금 계산서 외 증빙 수치 여기다 외에다가 한 번 더 표시해 주세요. 눈에 잘 띄게. 그래서 세금 그 증빙은 딱 두 개로 보는 거죠. 세금 계산서냐 아니냐. 세금 계산서와 아닌 것. 그럼 세금 계산서는 중요하니까 공제를 못 받더라도 일단 메인 매출 전표에 적는다. 불공으로 적는다. 그리고 분계를 보시면 보통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그 불공제 사유거든요. 그럼 이때 기업 업무 추진비를 내가 100을 딱 썼는데 부가세도 10을 같이 낼 거 아닙니까? 카드로 긁으면. 근데 이건 안 돌려주니까 부가세 대금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110짜리 접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인데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보시면 카드 전표나 현금 근데 사실 접대는 현금이 좀 많겠구나.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으로 접대할 수도 있죠. 밥 사주고 할 때. 그럼 그때는 일반 전표로 적어버립니다. 근데 분계를 보시면 똑같아요. 어차피 부가세 못 돌려받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전표,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내면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시험을 어렵게 내진 않는데 구조상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면 2번 문제가 일반 전표고 3번 문제가 메인 매출 전표예요. 이렇게 문제를 아예 내거든요. 일반 전표 6문제 푸세요. 메인 매출 전표 6문제 푸세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는 여러분이 어떤 전표에 쓰지? 라는 고민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해놨으니까. 근데 문제는 4번이 전표를 수정하는 거예요. 수정. 잘못된 분계를 하나 찍어놔요. 그리고 제대로 고쳐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고치는 걸 이렇게 내요. 접대를 세금 계산서 받고 한 줄 알았는데 카드로 했대? 하면 불공으로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답이. 그럼 그거 메인 매출 전표 가서 삭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전표로 가서 똑같은 분계를 또 적으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게. 4번 때문에 설명드리는 거예요.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긴 하니까. 그러니까 2번, 3번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4번이 문제인 거예요, 4번. 수정은 막 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알기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쨌든 분계는 똑같아요. 부가세는 못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데 소송만 어디로 할 건지. 세금 계산서면 메인 매출 전표 불공인 불공제. 그게 아니면 일반 전표의 불공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랑 불공은 아예 개념 자체가 다른 겁니다. 불공제랑 불공은 다른 거예요. 불공제는 매입세액을 못 돌려받는 상황 전체를 말하는 거고 54번 불공은 그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도 공제를 못 받는 상황만을 말을 하는 거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1페이지. 이제 부가세를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한 장으로 부가세를 요약할 거예요. 부가세 후려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풀기 위한 요약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위한 요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부가가치세에서 제가 소비세라고 적어놨죠. 소비세. 그 표 밑에 보시면 표 밑에 당구장 표시에 과세 대상, 과세 물건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입니다. 뭐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그 중에 부가가치세는 거래에 해당되는 거예요.
거래할 때만 부가세를 걷어서 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소비세라고 해요. 거래에 세금을 매긴 걸 소비세라고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 있는 부가가치세는 이름이 소비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가가치세지만 성격은 소비세. 아시겠죠? 과세 대상은 거래. 자, 그럼 이제 세금에서는 4개가 있어요. 세법을 딱 만들 때 제일 중요한 4개를 딱 적어놨거든요. 첫 번째 표에 누구한테 거둘 것이냐. 납세 의무자. 사업자랑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사업자만 하시면 돼요. 사업자. 그러면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패턴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법이라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딱 했어요. 그럼 우리는 혹시 내가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누가 내나요? 사업자만 냅니다. 그러면 아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 사업자가 뭔데요? 이걸 또 물어봐야지. 누굴 사업자라고 부를 건데요? 이걸 물어봐야겠죠? 이제 그걸 밑에 별표에 써놓은 겁니다. 사업의 영리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이거 번호를 좀 매겨놓을게요. 사업의 영리 목적 여부에 관계없이 여기 1번. 그 다음에 사업상 계속 반복의 2번. 독립적 3번. 이 3개가 모두 충족되면 우리는 얘를 사업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 뭐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을 막 몇천 개, 몇만 개 파는 사람이 있어요. 장사를 하는 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업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영리 목적은 상관없대요. 그럼 첫 번째는 패스. 상관이 없으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은 계속 하고 있죠. 돈 벌려고. 세 번째, 독립적으로라는 말은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자는 누가 시켜서 하잖아요. 사장님이 시켜서.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사업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했을까요? 안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국세청이 세무조사 들어가서 당신 사업자네? 그럼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다 뜯어갑니다. 여태까지 팔았던 물건 곱하기 10%에서 다 뜯어갑니다. 사업자 등록 여부랑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그럼 사업자 등록 안 하면 되네요? 그리고 사업하면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가 사업자 등록 여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법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가서 돈을 뜯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요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모르고 하겠죠. 근데 걸리면 다 내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가 아니고 이거에 해당되는 사업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도 있어요. 이건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얘는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재화를 수입하는 자죠. 이게 또 다른 거예요. 자에다가 또 하나 표시해두세요. 옆에 또 제가 써놨죠? 사업자 여부 불문.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이 뭐 직구하실 때 있잖아요. 물건 직구하면 세관에서 카톡 와요. 관세랑 부가가치세를 내세요. 부가가치세를 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재화를 수입하는 자니까 부가세 내시라고. 근데 뭐 정확히는 그러니까 내가 수입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보통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뭐 받고 그다음 두 번째 과세 대상 물건을 보시면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거 계속 이게 나오니까 일단 수출 수입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수출 수입의 관계. 이제 수출이 왜 0%인지 알려드릴게요. 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를 할 거예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건을 보낼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둘 다 세금 걷고 싶겠죠. 보통 그 여기 나와 있는 뭐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데 지금은 거래가 하나 발생했으니까 둘 다 이거 과세 대상인데 내가 세금 걷고 싶다. 나도 걷고 싶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래가 한 번 발생했는데
수출국에서도 과세하고 수입국에서도 과세하면 소비자만 호구되죠. 그럼 가격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이중과세 금지. 이건 불문율이에요. 전 세계에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월급을 받는데 월급 한 번 받는데 세금 2번 떼면 싫잖아요. 한 번만 떼야죠. 그러니까 이중과세는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두 나라가 겹치지만 둘 중에 한 명만 과세를 하자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이제 누가 할래? 이 문제가 되겠죠. 둘 다 거둘 순 없으니까. 그러면 맨날 수입 수출할 때마다 가위바위보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놓자 미리.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죠. 이 나라는 부가가치세율이 소비세율이 10%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나라는 25%라고 해볼게요. 실제로 그 북유럽 쪽 있죠. 덴마크, 노르웨이 이쪽은 실제로 이래요. 그쪽은 세율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요. 똑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 한번 둘 다 한 번씩 해볼게요. 첫 번째는 수출국이 과세를 한번 해봅시다. 수출국이. 자, 1,000원짜리 물건을 팝니다. 1,000원짜리.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자,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A라는 회사가 저 나라한테 1,000원짜리 물건을 팔기로 했어요. 그럼 이 국가가 와서 10% 내놔. 그럼 100원을 뜯어가는 거죠. 이 나라가 과세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 회사는 1,100원에 팔겠죠. 자기가 100원을 뜯었으니까 1,100원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000원짜리 물건이 1,100원으로 도착해요.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얘는 과세 안 하니까 수출국만 하기로 했을 때.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1,000원짜리 물건이 얼마에 팔리겠어요? 1,250원에 팔리고 있겠죠. 물건 가격 차이가 꽤 나죠? 근데 이게 퀄리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세금 때문에 차이가 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보통 1,100원짜리 사겠죠. 그러면 이 나라에서 만든 물건은 안 팔리고 수입품만 팔리겠네요. 그럼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B가 수입하지 말래. 그러면 수입이 안 돼버리겠죠. 국가 간의 사이 안 좋아지겠죠. 그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수출국이 하지 말고 수입국이 한번 해보자. 그럼 답이 바로 나오죠. 내가 걷을 테니까 넌 걷지 마. 그럼 형식적으로 0%를 때리겠습니다. 안 걷어야 되니까 그냥 0% 걷을게요. 그러면 안 걷는 거죠 사실. 보내요. 그럼 얘가 1,000원짜리가 도착해서 25% 맞고 1,250원으로 도착.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 수입을 하면 수입국이 과세를 하기로 하자. 약속한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 방법을 선택하겠죠.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나라가 만약에 이 수출국이 과세를 할 거예요 라고 하잖아요. 그 나라랑 아무도 거래 안 해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특징 중에 1페이지의 세 번째 표를 보시면 특징에 8번 있죠. 소비지국 과세 원칙 보이시죠? 소비지국이 수입국이에요. 수입국이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자. 왜냐면 이게 합리적이니까. 그럼 옆에 비교 보시면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있는데 생산지국은 수출국이겠죠? 얘는 이름만 있고 사실 없겠죠. 오답으로 나오겠네요. 오답으로.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출 안 하면 못 살잖아요. 그 GDP 중 절반이 삼성전자가 뽑아요. 그런 느낌이니까 이런 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국가 간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수출국은 자연스럽게 0%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 보조해 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덩달아 0%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으로 추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과세가 금지니까 누가 거들래? 소비지국이 과세를 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취지를 물어본다면 영세율은 왜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국가 간에 이중과세 하면 안 되니까요. 이게 답이 되겠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확인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국일 때는 이렇게 되겠고 우리나라가 수입국이면 여기가 10%가 되는 거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국은 0%, 수입국은 10%죠. 여기 이제 세관장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비대칭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납세 의무자로 가보세요. 사업자는 당연히 걷어야겠죠? 사업을 하니까. 근데 그 옆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 사업자 필요 없어요. 수입하면 다 과세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과세니까.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를 말하잖아요. 근데 수입은 그냥 수입하면 그냥 다 때리겠다. 그럼 이것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걷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 이제 과세 대상으로 다시 가보시면 첫 번째 표에 두 번째 줄 과세 대상, 과세 물건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 두 개는 사업자 겁니다. 국내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재화는 보통 굿즈라고 하죠. 굿즈, 물건. 뭐 머천다이즈도 있겠네요. 상품, 제품을 굿즈라고 그러고 상품을 머천다이즈 뭐 이렇게 말을 하죠. 용역은 서비스. 그럼 국내에서 재화를 팔거나 용역을 팔면 다 과세하겠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랑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발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인 거죠. 그리고 과세 표준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급 가액이라고 써있죠. 제가 공급 가액이랑 공급 대가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서 과세 표준이란 말도 되게 중요한데 그 옆에 하나 좀 같이 써둘게요. 과세 표준이 어디에다가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에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네가 판 물건에다 때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판 물건 가격이 100%가 되고 거기에 10%를 때려서 110%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애매하거든요. 제가 하나 예시를 또 들어드릴게요.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뭐 많이들 아시니까 자동차세 1년에 2번씩 내잖아요. 뭐가 기준인지 아세요? 배기량. 배기량에다 때리죠. 그러니까 이 차를 얼마에 주고 샀니? 그거 물어본 게 아니고 너 배기량 몇이야? 몇이요? 그럼 그냥 거기다 때리죠. 그럼 얘는 자동차세라는 세법,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는 세금은 배기량이 과세 표준이에요. 배기량에다 때리니까. 근데 부가가치세라는 세금도 있죠. 그 얘는 어디다 세금을 때릴 거냐? 네가 판 물건 가격, 공급 가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기억하셔야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해하실 때. 그러면 과세 표준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 수량, 그리고 가격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종량이라 그러고요. 종량 들어보셨죠? 종량제 봉투 할 때 쓰레기 많이 버리면 많이 사야 되잖아요, 봉투. 그러니까 종량이에요. 양에 따라서 사세요. 그럼 얘는 종가세예요. 가격에 따라 세금이 따라간다. 그럼 비싼 물건 팔면 세금도 많아지겠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크면 세금이 커지겠네.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과세 표준의 개념입니다. 부가가치세에서는 공급가액이 곧 과세 표준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세율을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이 기본인 거죠. 근데 국내에 팔면 10%, 수출하면 0%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좀 이해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과세 방법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표.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있고 세액 공제법이 있는데 제가 세액 공제법에 체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써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거래액 공제법은 오답으로 나옵니다. 오답으로. 근데 이제 공식을 한번 보시면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 공식에. 거래액은 뭐
1,000원, 700원 이렇게 기억해요. 1,000원, 700원. 그러면 1,000원 매출액, 700원 매입액 곱하기 10%. 뭐 이렇게 해라. 이게 거래액이고요. 세액. 세액은 10% 곱하기 1,000원 곱하기 10%. 그다음에 빼기 700원 곱하기 10%. 그러니까 이 차이거든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일단 답은 똑같죠. 1,000원에서 700원 빼면 300원. 여기에 10% 곱하면 30원입니다. 얘는 1,000원에 10% 곱하면 100원. 700원에 10% 곱하면 70원. 빼면 30원입니다. 똑같죠? 근데 이걸 굳이 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 매입세액은 원래 이렇게 빼줘야 돼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출하면 0%를 적용을 하잖아요.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0%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1,000원 곱하기 0% 하면 0이죠. 수출할 때. 그리고 700원 곱하기 10% 하면 70원이죠. 뺄게요. 마이너스 70원이죠. 세금에서 마이너스는 환급이거든요.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즉, 세액공제법을 써야 수출하는 사람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위쪽 방법을 쓰면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매출이랑 매입을 구분을 안 하면. 그래서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입세액을 살려주려고. 그래야 좀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냥 뭐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영세율이 사실 그 수출 기업을 도와주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방금 보셨듯이 국가 간에 이중과세를 하면 안 되니까 만든 건데,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이 좋아져요. 왜냐면 세금은 안 내는데 과세 사업자잖아요. 0%도 과세라 그랬죠. 세액공제를 다 받아요.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이 좋아지죠. 수출 기업은 보통 대기업이죠. 대기업이 좋지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액공제법 잘 기억해 두세요. 거래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100%가 아니고 10% 기준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좀 자질구레한 특징을 또 보죠. 1번 국세. 국세는 국세청으로 세금이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그 국세청 밑에 지방국세청이 있어요. 지방국세청 밑에 세무서가 있어요. 세무서. 광주에 세무서가 4개 있죠. 광주세무서, 북광주세무서, 서광주세무서, 광산세무서. 거기에 세금을 내려가면 국세인 겁니다. 근데 자동차세는 저기 구청에서 걷거든요. 그건 지방세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세무서 가서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는 이제 또 그림을 또 그려야 됩니다. 일단 그 수출 관계는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시 국내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유통 과정을 한번 볼게요. 유통 과정. 유통이라고 하면 보통 처음에 제조를 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를 하고, 도매업자가 이걸 떼우고, 소매업자가 이걸 또 떼우고, 그리고 이걸 최종 소비자한테 팝니다. 이걸 유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4명이 있어요. 그럼 이 중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를 찾아볼게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찾기. 돈 벌려고 계속 장사하는 사람인데, 최종 소비자는 사업자가 아니죠. 근데 나머지 A, B, C는 사업자네요. 그러면 경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긴 사업자, 비사업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면세사업자가 제가 사업자 아니라고 했는데 부가세를 안 내니까요. 납세 의무자의 사업자도 있잖아요. 세금을 내는 사람이 사업자죠. 면세사업자는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아닌 거예요.
약간 순환 논리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면세 사업자는 사업자 아닙니다. 이따가 또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금액을 한번 넣어볼게요. 간단하게. 제조업자는 그냥 만들어서 판다고 할게요. 이쪽은 안 쓰고 이쪽만 그냥 200원, 200원, 500원, 1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가격이 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 많아질수록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패션 브랜드 중에 SPA 브랜드 뭐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뭐 유니클로나 뭐 자라 이런 데 그렇게 말하는데 얘네들 컨셉이 그거예요. 제조 유통을 우리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싸게 팔 거예요. 근데 전혀 싸지가 않죠. 네, 그럼 남들보다 싸다는 소리죠. 이렇게 거치면 비싸지니까 우리가 다 할게요 그 뜻이에요. SPA 뜻이. 뭐 스파고 이런 거 있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한번 넣어볼게요. 20원, 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가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A가 200원짜리 물건을 B한테 넘깁니다. 그리고 220원을 받아내죠. 그러면 20원은 바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20원을 걷어서 납부합니다. 그럼 전혀 손해보는 거 없죠. 20원 삥 뜯어서 바로 갖다 바치니까. 그리고 200원은 내 거. 그럼 200원 벌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B로 갑니다. 자, B는 200원짜리를 220원에 샀어요. 그러니까 220원 사서 20원 뺏겨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얘가 갖다 바쳤죠. 그리고 얘한테 팔아요. 550원에 팔겠죠? 얘한테 배웠으니까 나도 부가세를 뜯어야겠다. 그러면 50원을 갖다 내야 되죠? 50원을 갖다 내려고 보니까 나는 20원을 냈는데 그리고 돌려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0이 되겠죠. 50 빼기 20. 약간 부가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름이 소비세라고 했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저는 부가세를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막 인터넷 같은 걸로 물건 많이 사잖아요. 그럼 내가 인터넷으로 손가락 까딱까딱해서 물건을 사죠? 그러면 그 대가로 부가세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세예요. 너 물건 편하게 샀잖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B는 물건을 소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얘는 이 물건을 200원에 사서 500원에 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세청은 그래도 일단 20원 갖고 와라 그래요. 그러니까 20원이 지금 삥 뜯긴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만약에 TV를 사다가 팔아요. TV를 사다가 팔아요. 그럼 100개를 사가지고 100개를 판다고 합시다. 근데 얘가 TV가 필요해졌어요. 갑자기 나도 집에서 하나 써야 돼. 그럼 얘가 다른 데서 사겠습니까? 사원분 중에 빼서 쓰겠죠? 그럴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거둘게. 그리고 네가 이 물건을 팔면 그걸 네가 안 썼다는 소리니까 돌려줄게.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제? 팔았다는 건 안 썼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때 돌려주겠다. 팔았으니까 그게 안 팔았다는 증거고 그러니까 이걸 빼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네가 판다고 해놓고 네 집에 갖다 쓸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일단 걷어놓겠다. 팔 때 돌려주겠다. 그래야 국세청 힘이 세지거든요. 그래야 사업자들이 빌빌 빌 거 아닙니까? 돌려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30원만 내게 되는 거예요. 팔았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C로 갑니다. 얘는 1000원에 또 팔겠죠. 그리고 100원을 내려고 보니까 50원을 돌려받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50원만 내겠죠. 그래서 이게 매입세액 공제죠. 매입세액을 빼준다. 사업자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최종 소비자로 가볼게요. 얘는 1000원짜리 물건을 1100원에 샀어요. 근데 우리 입장인데 우리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 100원은 뭐냐 하면 담세라고 합니다. 담세. 세금을 부담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가가치세를 납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담세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납세라는 말은 세무서에 가서 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아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구나 하지만 소비자가 되는 거죠 사실. 말장난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납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막 슬플까요? 그러진 않죠. 그냥 삥 뜯은 거 내야 되겠다. 아 귀찮아 이런 느낌이겠죠. 그럼 이때 담세자랑 납세자가 다르죠.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삥 뜯어서 내니까. 삥 뜯어서 내는 걸 자체를 간접세라 그러죠. 그래서 그 특징의 3번이 간접세입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어떤 식으로 응용이 되는 거냐면 이걸 이용하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국가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을 모으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금을 늘린다. 여러분 싫죠? 세금 늘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채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돈을 빌리겠어요. 다음 세대가 갚으면 돼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지금은 증세를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증세. 박근혜 때 막 증세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증세를 한다 이게 끝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이걸 듣고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무슨 세금을 늘릴 건데요?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간접세를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간접세가 뭔지 몰라. 모르면 가만히 있어. 그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세 올렸죠. 간접세잖아요. 담배세. 담배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누가 안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보통 담배는 저소득층이 많이 핍니다. 통계적으로. 그럼 올리면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져. 부자들은 건강 때문에 원래 잘 안 펴요. 그런 식인 거예요. 간접세 올리면 저소득층이 더 힘들어져요. 근데 직접세는 소득세 법인세예요. 자기가 번 거 내는 거. 그러면 보통 보수랑 진보가 있잖아요. 보수는 간접세를 올리려고 그래요. 부자들 돈을 지켜줘야 되니까. 근데 진보는 직접세를 올리려고 그러겠죠. 지금 뭐 그런 태동이 보이겠죠 이제. 이게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원래 진보랑 보수가 세금으로 결정돼요. 그만큼 중요해요 세금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접세 올린다? 아 부가가치세 올린다 소리구나. 안 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느낌이에요. 직접세는 소비세, 법인세 이 정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서 또 거래가 3번 나왔죠. 여기서 100원을 담세했잖아요. D가. 여기서 50원을 얘가 내고 30원을 얘가 내고 20원을 얘가 내고 금액은 당연히 똑같겠죠. 100원을 삥 뜯었으니까 100원을 낼 거 아니에요. 사람만 다르고 금액은 똑같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내기 싫다? 그럼 그냥 징징대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뭐 자기 돈 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름만 세금이잖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름만 세금이다. 소비자가 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드리블만 하는 거예요. 드리블만 하다가 국세청으로 골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부가가치세 이걸 아셔야 됩니다. 특징. 이때 거래가 하나, 둘, 세 단계 발생했죠. 그러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부가세를 내라. 다 단계 거래세입니다. 기본이 다 단계 거래세. 그럼 그 옆에 단단계 거래세는 이것도 나오진 않는데 자동차 사면 개별 소비세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소비세는 최종 소비자한테 딱 한 번 매기거든요. 그게 단계 거래세죠. 근데 부가세는 거래할 때마다 갚으니까 다단계 거래세.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에 다단계 거래세랑 3번에 간접세가 같이 나오죠. 그리고 또 나머지 특징은 4번에 일반 소비세라고 되어 있는 거는 개별 소비세는 따로 개별적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뭐 자동차, 명품, 양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만 따로 더 때리겠다라고 해서 개별 소비세예요. 그럼 개별 소비세가 아닌 건 다 일반 소비세인 거죠. 다 10% 때리니까. 그 다음에 5번 물세. 물세는 물건에 세금을 그냥 붙인다. 반대는 인세인데 인세는 인적공제라고 있어요. 소득세 쪽에. 내가 만약에 부양가족이 많으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이 많아요. 그럼 그 가족한테 돈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세금을 깎아줘요. 그게 인세예요.
근데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물건 살 때 가족 몇 명이세요? 안 물어보죠. 그 물세란 소리예요.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뜻이에요. 부가세는 그냥 물건 가격에 붙이니까. 그 다음에 6번의 비례세율. 얘는 가격이 얼마든 간에 10% 때리겠다. 그게 비례세죠. 10% 0%니까. 참고로 누진세율 같은 경우는 누진세율은 소득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소득세 법인세. 참고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득세 과세 표준이 4천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연봉 4천이라고 해봅시다. 근로소득자가 연봉 4천을 벌었어요. 근데 얘는 세율이 8개 있거든요. 부가가치세는 10%, 0% 두 개 있는데 소득세는 8개 있어요. 근데 그게 누진이라고 하는 건 쌓이는 거거든요. 제가 대충 보여드리면 1,400만 원까지가 6%, 5천만 원까지가 15%예요. 그러면 4천을 이 사람이 벌었잖아요. 그럼 1,400까지는 6%를 때려요. 그리고 1,400부터 4천까지가 2,600이죠. 거기엔 15% 때려요.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비례세율은 그냥 10% 끝. 1억이면 1,000만 원, 10억이면 10%, 1억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에 신고 납세 세목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것도 자동차세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동차세를 어떻게 내는지 생각해 보시면 집에 날라오죠. 고지라고 그러거든요. 고지. 넌 그냥 이거나 내세요 하는 게 고지예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내가 계산해서 내가 신고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방법은 딱 두 개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고지 아니면 신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믿어준다라기보다는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국세청이 다 돌아다니면서 세금 계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해봐. 신고해봐. 이상하면 내가 세무조사 할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특징을 쭉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밑에 또 그 특징 밑에 면세랑 영세율을 제가 따로 또 써놨는데 면세는 말 그대로 면제된 거고요.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간에 이중과세가 안 되니까 소비지국 과세 원칙으로 했고 수출국은 영세율이 적용이 되고 결과적으로 수출회사는 좋더라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면세는 여기서 또 바로 말씀드릴게요. 같이 한 김에 그 면세 쪽을 보시면 물세 플러스 비례세율 이렇게 적어놨어요. 물세는 물건에 그냥 무조건 때린다. 비례세율은 10%를 때린다. 그럼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물건값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잖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둘 다 그 뭐 경차를 하나 사려고 해요. 1,000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합니다. 이걸 사고 싶어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100만 원이 붙겠죠. 근데 A는 연봉이 뭐 10억이에요. B는 연봉이 한 3천 이렇게 돼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어쨌든 그냥 물건값에 10%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100만 원 내면 공평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둘이 똑같이 이걸 하나씩 샀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B가 더 힘들겠죠. 상대적으로. 그럼 이때 역진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역진성은 약간 느낌이 거꾸로 간다 이런 느낌인데 그 세금에서 역진성을 이렇게 써요.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덜 낼 때, 세금을 조금 낼 때, 돈 없는 사람이 세금 많이 낼 때 잘못됐잖아요. 그런 느낌을 역진성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둘 다 100만 원을 내는 건 맞긴 한데 B는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조금 얘한테 힘들어지니까 이게 역진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반드시 역진성이라는 단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물건값에다 내려버리니까. 그럼 당연히 저소득층이 힘들죠. 그러니까 이걸 좀 완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면세를 만들어준 거예요. 면세의 컨셉은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최소의 것들은 면세를 해주겠다. 저소득층이 힘들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쭉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좀 이건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좋은데 외우는 게 아니고 면세는 어떤 느낌이냐면 먹는 걸로 쳐볼게요. 물을 먹어야 되죠, 사람이.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물을 먹어야 돼요. 그럼 생수는 못 사 먹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게 수돗물이죠. 수돗물 먹을 수 있죠? 수돗물 면세. 생수는 과세. 이 정도 차이예요. 그리고 또 내가 집을 구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독립을 해야 돼요. 근데 돈이 많으면 집을 사면 되죠. 그럼 당연히 과세입니다. 집을 사면. 근데 내가 집이 없으면 빌려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택을. 그럼 주택 임차하는 건 면세예요. 그런 느낌으로 간다 이거지. 최소한은. 그래서 뭐 연탄도 면세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은 면세로 깔아주겠다. 그래서 또 비슷한 게 그 버스도 면세고요. 지하철도 면세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목을 외우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느낌만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볼게요. 자, 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시간상 좀 쉬다가 10분 정도 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 사업자의 종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는 그냥 돈 벌려고 계속 장사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세분화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사업자는 크게 과세사업자랑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어요. 뭐 여기 나와 있지만 과세사업자하고 면세사업자.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눠지는 이유는 그 아까 역진성이라는 단점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완화해줘야 되니까 면세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품목이 해당되는 게 있을 텐데 내가 그 품목을 취급하게 되면 그냥 면세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면세사업자 밑에도 써놨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써놨죠.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안 걷고 안 내니까.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안 걷고 안 내는 거지 돈을 안 버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니까 만약에 법인이면 법인세는 내고 개인이면 소득세는 내라 이렇게 되니까 다른 세법상으로는 사업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면세사업자는 여기서는 지금 국세청이 눈여겨보는 대상 자체가 아니죠. 그것을 안 내니까 이제 과세사업자로 다시 올라가 보시면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로 나눠집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과세자를 위로 하는데 저는 간이과세자를 위로 올려놨어요. 왜냐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일반과세자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 기준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는 좀 한 줄로 쭉 보는 것보다는 저는 4개로 끊어서 외웠거든요. 첫 번째가 직전연도. 그러면 이유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끊어서 왜 직전연도인가. 그러면 올해는 내가 얼마 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직전연도로 가는 거죠.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게 작년이니까 직전연도. 두 번째 공급대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차이가 간이라는 뜻이 간단하고 쉽다라는 뜻이거든요. 간단하고 쉽게 너한테 과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왜요? 하니까 넌 돈을 못 버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넌 뭐 제대로 거둘 필요 있겠냐? 대충 거둘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은 사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소득을 넘으면 일반적인 과세자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참고로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는 1억 400만 원입니다. 1억 400만 원. 그리고 미만이에요.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 그것보다 작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8천이었는데
시행령으로 130%로 늘려서 1억 400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 사업자.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거든요.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가 나왔어요. 그래 그것까지는 괜찮다 쳐. 근데 나중에 또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나와요. 이게 엄청 꼬이는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하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합니다. 이제 뭐 밑에 그림으로 또 설명드릴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이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더 커요. 분류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만 분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 개인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만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간이과세자의 네 번째 조건이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럼 내가 사업을 할 때 법인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애초에. 그럼 법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절대 안 돼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과세자니까 그 밑에 제가 상세히 적어놨거든요. 그러면 누가 일반과세자냐? 첫 번째, 개인 사업자 중에서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람이겠죠. 미만은 간이과세자니까. 이상부터는 일반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그냥 법인 사업자죠. 왜냐면 법인 사업자는 그냥 일반과세자니까. 그걸 그림으로 옮겨놓은 게 아래쪽입니다. 왼쪽 줄이 개인 사업자, 오른쪽 줄이 법인 사업자입니다. 그럼 법인 사업자는 그냥 일반과세자죠. 끝. 일반과세자 끝. 문제는 개인 사업자죠. 짧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금액이 1억 400만 있는 게 아니고 4,800도 있죠.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4,800은 왜 그러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4,800만 원의 B 간이과세자를 보시면 당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거를 그냥 문자로만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시를 꼭 묶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인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간이과세자가 있다고 합시다. 뭐 개인, 법인, 개인이겠죠, 당연히. 그럼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있대요. 그냥 간이과세자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럼 그 사람은 개인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일반과세자래요. 그럼 개인 아니면 법인이겠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가 더 큰 범위 맞죠? 그렇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장사를 했어요. 밑에 과세기간을 먼저 좀 한번 볼게요. 이 페이지 맨 밑에 과세기간이 있죠. 일단 1년을 반토막 치면 1기, 2기. 그걸 또 반토막 치면 분기가 되는데 1기 예정, 1기 확정 이런 식으로. 근데 간이과세자는 그딴 거 없어요. 그냥 1년 간단하고 쉽게 걷기로 했으니까 그냥 뭐 너네가 뭐 해봤자 뭐 하겠냐. 그냥 1년 동안 해라. 그래서 얘는 그냥 이게 6개월이 중간이고 1년을 한 방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공급 대가가 4,40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보죠. 계산하기 쉽게. 그럼 이 사람은 4천만 원짜리 물건을 판 겁니다. 1년 동안 총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거죠. 부가세까지 400을 걷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도 부가세를 400을 걷은 거잖아요. 그럼 가서 이걸 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국세청이 얼마 버셨어요? 하니까 저 4,400이요. 400 가져가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쓰시라고. 용돈으로 쓰세요. 그 말이에요. 4,800 아래죠.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 없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이게 그냥 글자로 외우면 납세 의무 없음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오호 이렇게 된다고요. 오, 400이 공짜라고? 왜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회계 배우셨잖아요. 이 4천이 수익이죠.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국세청도 알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겠어요? 400 보태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4,800인 거죠. 그러니까 최대 400 얼마까지는 안 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무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막 동네 미용실이나 좀 작은 데 있죠. 그런 데 가면은 현금으로 하면 엄청 싸게 해주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카드 가격이다 하면 22,000원 이렇게 받는데 현금가 하면 2만 원만 받으면 되잖아요. 현금가 18,000원 이런 데 있어요. 그럼 이건 현금으로 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1년에 4,800이 안 돼서 그래요. 어차피 부가세 안 내거든. 그거 계산에 넣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현금으로 받는 이유가 매출이 안 잡히잖아요. 4,800에 안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세에서 빼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4,800 아래로 유지하는 거. 이건 그냥 탈세하라고 냅두는 거죠. 봐주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엄청 좋겠죠. 그러니까 계속 4,800 아래를 유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다 현금 매출 누락시켜버리고 4,800 유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핸디캡을 하나 줘요. 너네들 충분히 꿀을 빨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2025년이라고 해볼게요. 2025년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거든요. 자기가 신고는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럼 이 사람이 신고를 할 때 국세청이 이 사람이 2025년에 4,400을 번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를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년 있죠, 내년 2026년. 그럼 너는 지금 혜택을 받았으니까 내년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마 라고 합니다. 혜택을 하나 받았으니까 핸디캡을 줘버리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있는 게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근데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써놨죠? 차기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단기에 부가세를 안 내잖아요. 단기가 지나봐야 알잖아요. 그럼 그건 단기에 안 낼 수 있죠. 근데 차기는 단기가 나와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안 낸 사람은 차기에 세금 계산서를 못 주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야 돼요. 왜냐면 이걸 글자로 외우면 왜 이건 단기고 왜 이건 차기예요 이렇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단기에 발급하지 마라 할 수는 없잖아요. 단기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4,800만 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이제 이 세금 계산서계에서는 폭탄이 되는 거죠. 왜냐면 세금 계산서는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카드 종편 줄 수 있죠. 현금 영수증도 줄 수 있죠. 그럼 이 사람한테 받은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은 세액 공제가 안 돼요. 세금 계산서 못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합리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걸 계속 유지하는 사람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네가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세금 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4,800을 넘는데 1억 400은 안 되는 사람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 사람은 간이과세자지만 세금 계산서 발급은 가능한 거죠. 세금을 내긴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3단계로 나누시면 돼요. 개인사업자 쪽은 4,800 아래는 부가세 아예 안 낸다. 근데 소득세, 법인세 내겠죠. 돈을 벌긴 벌었으니까. 네, 1억 400에서 4,800 사이는 일반 과세자에 비하면 한 4분의 1 정도 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4분의 1, 5분의 1 정도. 대략. 사람마다 다 달라서 대충 그 정도 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세금을 내긴 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은 가능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간이과세자 자체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간이과세자도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는 게 좋은 거죠. 무조건 배척하는 게 아닌 거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1억 400이 되면 정당하게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요. 세금 다 내는 사람이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거예요, 따로.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있는데 이 금액 박스 밑에 신규 사업자라고 제가 또 따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이 직전 연도 기준이다 보니까 신규로 게시를 한 사람은 직전 연도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도 해야죠. 그러면 신규 사업자는 참고로 신규 사업자는 고를 수 있어요. 일반으로 할지 간이로 할지. 물론 법인은 못 고르겠죠. 근데 개인은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이 간이과세자를 딱 골랐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직전 매출이 없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세금 계산서 발급 못해요.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좀 악용할 수 있겠죠. 또 개업하고 폐업하고 개업하고 폐업하고 그러면 되겠네. 그거 안 되게 하려고 신규로 간이 안 된다. 얘도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은 신규로 간이과세자 개업한 사람. 이 사람한테 받은 거 세액공제 못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직전에 4,800 미만이었던 사람. 이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밑에 제가 결론 내놨죠. A랑 B한테 받은 거 이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받은 카드 전표랑 현금 영수증은 세액 공제가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비교해가지고 제가 F 이렇게 뭐 써놨는데 F는 그림이 없거든요. 그냥 여기만 써놓은 건데 F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이 있어요. 아예 넌 세금 계산서 주지 마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여객 사업이 있어요. 여객이 그 택시, 뭐 비행기 이런 거거든요. 이거 제 생각인데 그 회사 일하는 것처럼 해놓고 놀러 갈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사요. 괌으로 갈 거래. 왜 가요? 그러니까 워크숍 하러 간대요. 근데 워크숍 가서 워크숍만 하겠어요? 가서 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하니까 안 해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비행기 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애초에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받은 카드 전표도 당연히 세액 공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게 부가가치세에서 제일 중요해요. 자, 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첫 번째 표로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랑 일반과세자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세사업자는 제가 과세가 10% 0%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내에 팔면 10%, 수출하면 0%.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과세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A라는 일반과세자가 있어요. 얘가 그 700원짜리 물건을 2개 사가지고 700원짜리 물건 2개 샀어요. 그럼 부가세 70원 2번 냈겠죠. 이걸 국내에다가 하나 팔고 수출을 하나 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죠. 충분히 가능한 거죠. 700원짜리 2개 사와가지고 한 개는 국내에 팔고 한 개는 수출하고. 그럼 이제 세액을 한번 따져봅시다. 매입세액은 140원. 뭐죠? 그리고 100원, 빵원 더하니까 100원이죠. 이렇게 수출을 일부만 해도 사업장별로 이 세액공제를 묶어서 해주거든요. 어차피 같은 사업장이니까. 그럼 얼마 내야겠습니까? 100원은 내고 140원은 돌려받으셔야 돼요. 환급액이 뜨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보통 돌려받아요. 왜냐면 안 걷고 돌려받으니까. 네, 무조건은 아니죠. 왜냐면 국내 매출액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수출 기업이 혜택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이런 느낌이니까. 근데 그 간이과세자도 과세사업자에 포함되잖아요. 그럼 과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간이과세자 옆에 비고 보시면 매입세 환급액수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이과세자 옆에 매입세 환급액수 보이시죠? 그럼 얘는 그게 안 돼요. 간이과세자는. 왜냐면 이미 혜택을 받고 있어요. 세금을 별로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세금을 덜 내고 있는데 내가 뭐 환급까지 해주리?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조금 특이한 게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이 적용은 돼요. 근데 그 영세율 적용이 되는 데에 대한 혜택은 못 받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를 못 받는다. 이걸 연결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문제를 내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간이과세자는 수출해봤자 별로 득이 없는, 즉 일반과세자 하시든가 이거죠. 정당하게 세금 내시든가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공부를 좀 이렇게 깊게 하면 밸런스가 좀 괜찮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봤습니다. 영세율.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10%랑 영세율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한 명이 둘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면세사업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면세사업자가 예를 들어 쌀 장사로 해볼게요. 쌀. 내가 쌀을 팔아요. 내 규모를 키워서 수출도 하고 싶은 거야. 국내는 다 먹었어요. 근데 수출을 딱 하고 싶은데 나는 면세사업자죠. 면세사업자는 영세율 적용이 안 돼요. 과세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럼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면 그냥 면세예요. 그럼 안 좋죠.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제도가 있어요. 면세 포기. 그래서 옆에 비고 보시면 면세 포기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은 면세를 포기해버려요. 저 그냥 면세 포기하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과세사업자가 되죠. 두 개밖에 없잖아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그럼 이 사람이 면세 포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세사업자가 돼서 영세율 적용받겠다 이 말이죠. 그런 것까지는 안 맞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면세사업자 옆에 써놓은 게 비고에 보시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지만 수출을 하는 업체라면 면세 포기를 해서 영세율 적용받는 것은 열어주겠다 정도의 느낌이죠. 네, 이거 구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면세 포기가 실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사업자 좀 개괄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세 번째 그림을 볼게요. 페이지에 매출세액 납부랑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이렇게 써놨는데, 매출세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납부 요건 없다. 무조건 내라 이 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1, 2, 3번을 모두 충족하면 세액 공제 해주겠다. 첫 번째, 적격증빙을 받아와라. 그럼 적격증빙이 뭔지 별표로 가서 볼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받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소리는 이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받으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가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두 번째, 내가 카드점표랑 현금영수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그걸 준 사람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 두 번째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사업자에게 받은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걔네들을 제껴야겠죠. 그 새로 개업한 간이과세자 제끼고, 직전 연도 4,800 간이과세자 제끼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 제끼고, 걔네들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까다롭죠. 여기 자체도. 그럼 걔네들한테 어떻게 받았다고 합시다. 받아냈어요. 두 번째 또 물어봐요. 이거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아니냐고 물어봐요. 왜냐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면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아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무조건 매입세액 불공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이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내가 증빙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이게 신고 세목이라고 했죠. 신고까지 해야 되는 거죠.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받은 거를 보고까지 해야죠. 저 이거 받았는데 빼주실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하죠. 근데 매출세액은 신고 안 해도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리고 밑에도 써놨죠.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사업자는 위에 그림에서 A, B, F다. 과세기간도 이제 볼게요. 과세기간을 보시면 얘는 그 기간은 뭐 어차피 분기라는 걸 아실 텐데, 그 밑에 개인과 법인을 또 따로 써놨죠. 법인은 법인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법인은 신고예요. 즉 3개월마다 신고를 하세요. 네가 뭐 세무사를 사서 쓰든 네 직원을 시키든 3개월마다 부가세 네가 직접 신고해라 이거고, 개인 같은 경우는 예정 때는 고지라고 돼 있거든요.
이걸 좀 표시를 해볼게요. 개인의 일기예정 고지 이거랑 이기예정 고지 두 개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 말은 확정, 그러니까 6개월마다는 네가 신고를 해야 되지만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이게 과세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고지라는 거는 국세청이 보내준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 구조도 조금 중요한데 일기가 있고 이기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기 때 개인 사업자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또 기준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기준이 아니고 개인이랑 법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엄청 헷갈려요 하다 보면. 근데 어쨌든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그럼 개인 사업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기 때 그 부가가치세를 1,000만 원을 신고했다고 할게요. 6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이기 예정 때 국세청이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예정 때 고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고지하냐면 이미 일기 때 내가 신고한 거 있죠. 이게 6개월짜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50% 곱해서 500 내세요 라고 합니다. 500 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제 친구가 그 개인 사업자인데 그 저번에 물어봤었어요. 작년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얘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기 때 1,000만 원을 이 정도 냈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고지가 500이 날라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전화를 하더니 야 나 고지 500 날라왔어 하니까 뭐 네 이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때 매출액이 그러니까 부가세 실제로 부가세가 50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얘가 그 뒤쪽에 장사가 잘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완전 비수기였던 거예요. 근데 고지를 날려버린 거예요. 개인 사업자니까 500. 그래서 나 이 500을 낼 돈이 없다고. 나 50밖에 못 벌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럼 신고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지가 원칙이잖아요 지금. 그건 개인 사업자를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네가 이거 신고하면 또 기장료 들어가니까 그냥 내가 보내줄게. 근데 얘는 그게 지금 좋은 게 아니죠. 50밖에 안 벌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신고를 해버릴 수 있어요. 나 50 벌었다고. 그러면 미안 하고 50 내 이렇게 돼요. 뭐 그랬습니다. 세무사한테 안 물어보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줬는데 이렇게 해결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정 때 그럼 500을 냈다고 또 해보겠습니다. 냈다고 치고 그럼 이때 신고를 또 직접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신고는 이 예정 때 500을 낸 거를 포함해서 다시 신고해야 돼요. 예를 들면 한 1,500을 신고했다고 해볼게요. 1,500을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나는 500을 이미 냈죠. 고지해서. 그러면 당연히 1,000만 원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2기가 세트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에 500 낸 거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1,000을 내는 거죠. 합쳐서 1,500.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개인만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개인만. 왜냐면 법인은 자기가 3개월마다 신고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이 안 맞을 리가 없지. 자기가 신고하고 자기가 납부하니까. 그래서 법인은 3개월씩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개인은 3개월, 6개월, 3개월, 6개월 이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개인과 법인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고 또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한번 보시면 개인 사업자는 방금 말씀드렸고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두 번째 밑줄에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근데 여기선 공급가액 하나 표시해주세요. 공급가액. 아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건 간이냐 일반이냐 따지는 거고 지금은 개인이냐 법인이냐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공급가액이에요. 또 지 맘대로 해요 완전. 그래서 어쨌든 그냥 1억 5천이 있는데 법인 사업자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인도 법인 나름이라 이거예요. 법인으로 했는데 작년에 1억 5천도 못 벌었대. 그러면 국세청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네가 이름만 법인이지 법인이냐?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너도 그냥 고지할 테니까 받아. 이런 느낌.
그래서 법인은 원래 3개월마다 신고 납부를 하지만 작년에 1억 5천, 그러니까 부가세까지 치면 1억 6,500원이겠죠? 그 아래로 벌었다면 그냥 내가 예정 때 고지해줄게. 그 말입니다. 그냥 너는 개인 사업자랑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이제 기초는 좀 튼튼해질 거예요. 이걸 알려드려야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편하거든요. 설명을 쭉 드렸고, 오늘은 그 매입세 공제 그 사유만 한 번 더 복습 쭉 하고 다음 시간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3페이지로 가보시면 네, 매입세 불공제 사유를 이제 제대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랑 매입이랑 차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출은 아무 생각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쓰면 되니까. 매입은 내가 판단하고 어떻게 할까 이걸 다 따져야 돼요. 그럼 불공 사유를 한번 볼게요. 내용에 보시면 양괄호 1번부터 볼게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미수령 안 받았으면 당연히 세액공제 못 받겠죠.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합계표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내질 않았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신고를 안 했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양괄호 1번, 양괄호 2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괄호 3번만 봤던 거죠. 그 제대로 받고 신고를 했는데 그 안에서 안 되는 이유만 배웠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부터 쭉 보시면 되는데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여기선 토지에다가 그 면세 물건 이렇게 한 번 더 써놓겠습니다. 토지는 면세 물건. 그리고 3번은 면세 사업. 그래서 2번이랑 3번이랑 성격이 좀 비슷한 거예요. 면세 물건이냐, 면세 사업이냐. 그리고 4번은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이쪽은 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렇게 말을 해도 최근에 그렇게 엄청 많이 나왔어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다. 그럼 바로 불공제. 그 다음에 5번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그리고 6번은 기업 업무 추진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시험에 나오는 거는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정도 되는데 뭐 대충 좀 훑어볼게요. 다음 시간에 입력은 제대로 해보고 자주 보셔야 좋으니까 쭉 훑어보기만 할게요. 불공제 사유. 네, 3페이지부터 보시면 1번을 면세사업 관련으로 해놨습니다.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과세사업에는 사용하지 않고 면세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한 이걸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겸용사업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세랑 면세를 겸해서 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이걸 샀는데 과세는 안 쓰고 면세만 쓸 거예요 이 말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면세 사업자는 아니지만 이 물건에 대해서 면세 사업자인이 되는 거니까 세금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54번 불공 이런 거고. 그다음에 2번을 보시면 여기서는 첫 번째 줄에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렇게만 표시하시면 되겠죠.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참고로 이 두 개는 잘 나오는 주제는 아니에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죠. 알고 계시면 바로 맞힐 수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 이제 제목 정도만 좀 볼게요. 4페이지로 가보시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도 이걸 다뤘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유형자산에서는 토지를 사는 것도 보여드렸죠. 근데 토지는 면세였죠. 그리고 그 뒤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도 같이 배웠거든요. 유형자산에서는 토지를 사는 것 그리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렇게 배웠죠. 근데 지금은 불공제 사유만 배우니까 토지를 사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만 보면은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나왔고, 그다음에 5페이지로 바로 가보시면 여기서는 법무사 등기대행 수수료 이 두 개는 세트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 전문직 2명 나오면 그리고 그 주의하실 건 이거죠. 건물에 대해서도 이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되고 토지에 대한 것만 안 된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면세니까. 그러니까 면세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페이지에 단괄호 3번에는 건물 신축을 위해 일괄 매입한 토지와 건물 중 건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새로 지으려고 샀는데 땅에 건물이 붙어 있는 경우 그 건물은 철거를 하겠다 이런 뜻이니까 건물값을 표지에 붙였었죠. 그 다음에 7페이지는 그래서 바로 철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는 그 뒤로 철거한 다음에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토지 형질 변경까지 했다. 이렇게 5개가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스토리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다 본 거고요. 그 다음에 10페이지로 가보시면 자동차도 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구입 유지 임차 이게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인데 그 밑줄을 그어놓은 이유가 강조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가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두 개가 만나야 세트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그어서 강조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컨셉이 차를 싫어한다. 국세청은 차를 싫어한다. 그럼 개별 소비세가 과세된다는 소리는 개별 소비세를 맞으니까 더 비싸게 사야 된다. 그리고 거기다 매입세액을 냈는데 안 돌려준다까지. 즉 개별 소비세를 내니까 한 번 싫고 매입세액 낸 것도 안 돌려주니까 2번 싫고. 그러니까 이거나 먹어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개별 소비세 과세가 안 되는 자동차는 개별 소비세를 안 맞아서 좋고 매입세액 공제는 또 낸 것도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완전히 그 이원화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전 좋거나 완전 싫거나. 그러니까 국세청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 17번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걸로 끝난 거죠. 그냥 불공입니다.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하니까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19번 밑에 10페이지 밑에 19번은 준중형 승용차 1600cc 5인승 이건 배기량이 1000을 넘었고 9인승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과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17번은 좀 쉽게 나오는 편이고 18번이나 19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죠. 11페이지. 그래서 불공 이것도 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자, 54번 불공이 되려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자, 이게 전제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세금 계산서 종류 아까 알려드렸죠. 세금 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러면 그 세 개가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는 부가세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는 거예요. 안 냈는데 뭘 안 돌려줘봤자 상관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는 세금 계산서랑 수입 세금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20번이 나오는 겁니다. 20번은 수입 세금 계산서죠. 그리고 수입을 해도 개별 소비세 과세되는 자동차면 당연히 불공이 된다. 이런 공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2번 들으니까 좀 낫죠? 그 다음에 21번은 렌트죠, 렌트. 렌트랑 리스 차이 알려드렸죠. 원래 리스도 원래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 시험에서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리스도 쓰고 반납하는 게 있고 내가 사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구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리스는 그냥 면세로 알고 계시면 되고 렌트는 과세다. 렌트는 과세, 리스는 면세. 그러면 렌트는 과세니까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셔야 되죠. 렌트는.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스펙을 봐야 되는 거예요. 3000cc니까 불공. 근데 만약에 이게 리스였으면 그냥 면세죠. 부가세 어차피 안 내니까.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12페이지인데 여기서 또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서 강조해드렸던 거 몇 개 포인트 또 볼게요. 12페이지를 보시면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2번 문제. 증빙 한번 찾아볼게요. 두 번째 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다.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다. 우린 세금계산서도 받았고 카드 전표도 받았습니다. 네, 세금을 두 번 세금제 받을 수는 없으니까 한 개만 인정되겠죠? 그게 세금계산서입니다. 맞죠? 그리고 뭘 샀는지 볼게요. 2000cc짜리 승용차를 고쳤대요. 불공제 사유죠. 그래서 54 불공이에요. 세금계산서가 대표인데 거기다 불공제 사유에다 돈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54분 불공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제에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면 일반 전표 중개는 똑같아요. 맞죠? 그럼 카드 전표가 대표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네? 안 중요하니까 일반 전표로 빼버려요. 붕괴는 똑같아요. 완벽하게. 그걸 장난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낼 거예요. 22번 문제 딱 내놓고 알고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불공에 있는 걸 삭제하시고 일반 전표에 그대로 여러분이 또 똑같은 거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똥개 훈련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25번을 보시면 돼요. 25번을 보시면 현금 영수증을 받았죠. 현금 영수증 받았는데 어디다 돈을 썼냐? 5인승 2000cc 엔진 교체. 불공제 사유죠. 답을 보시면 일반 전표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죠. 세금계산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던 게 여기서 딱 보면 되겠네. 불공제 사유랑 불공은 같지 않다. 왜냐면 25번도 불공제 사유잖아요. 근데 불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22번이랑 25번을 묶어서 둘 다 불공제 사유 맞죠? 둘 다 불공제 사유. 근데 22번은 불공이죠. 근데 25번은 불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랑 불공이 똑같은 게 아니란 소리죠. 불공제가 더 큰 거죠. 불공이 더 작은 거고. 그러니까 불공제 안에 불공이랑 일반 전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면 절대 안 틀립니다. 회계 1급에서 전범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엔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뭐 계정 과목 이름 외우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100번 보면 외워져요. 근데 이 구조는 외울 수 없는 거잖아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 자동차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또 자동차는 관점이 다른 게 앞에서는 제가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위주로 설명드렸죠. 그건 재무회계에서 배우고 있었으니까 자동차를. 근데 지금은 부가가치세 배우고 있으니까 증빙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안에서 알아서 차량 유지비랑 차량 운반부는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지. 누적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요한 건 자주 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다음은 이제 13페이지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랑 그 승용차가 덩치가 좀 크니까 이제 나머지는 좀 잔챙이에요. 이제 1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무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랑 관련이 없으면 당연히 안 해주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쓴 돈이에요.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가져가 버렸다. 그럼 그 경우는 계정 과목이 가지급금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그냥 첫 번째 문제만 표시를 좀 해볼게요. 26번 문제에 가지급금 밑에다가 대여금 성격 이렇게 쓸게요. 대여금 성격. 법인세 쪽에서는 이렇게 대표가 돈 갖고 가면 이자도 쳐서 내야 되고 뭐 실제로 횡령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26, 27, 28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대표가 그냥 막 사적으로 쓴 건데 이유가 막 다 달라요. 이걸 외운다기보단 대표가 사적으로 썼다 이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 근데 진짜 조심하셔야 될 거는 29번이에요. 29번은 중요 표시를 좀 해놓을게요. 이게 이 부분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랑 기부금을 비교해 볼게요. 기업 업무 추진비랑 기부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는 원래 접대비였다고 말씀드렸죠? 접대비. 그러면 접대는 영업과 관련이 있죠. 접대를 하면 매출이 느니까요. 그러면 얘는 500, 800으로 나눠줍니다. 이 말은 업무랑 관련이 있다는 소리죠. 이걸 하면 돈을 버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기부금은 업무랑 관련이 없어요. 900번입니다. 자, 이거까지는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기부도 기부 나름인 게, 그 앞에서 몇 번 설명드렸어요. 기부를 할 때 그 아까 나왔었는데 그 미가공 식료품을 기부했다. 미가공 식료품은 면세니까 기부를 해도 원래 간주 공급이 돼야 되는데 부가세가 없다고 그랬고요. 국가 지자체한테 기부하는 건 면세예요. 그러니까 면세들은 부가세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낸 거예요. 29번. 한번 볼게요. 인근 육군 부대에 3D 프린터기를 외상으로 구입해서 기증했다. 이거 기부죠? 기부 자체가 사업 무관이에요. 근데 이 3D 프린터를 사려고 했는데 부가세 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부는 사업과 관련이 없죠. 그럼 이 부가세는 못 돌려받겠죠. 그래서 보시면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기부가 사업과 무관하다는 걸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기부금은 좋은 거고 접대비는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쓰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접대비는 도움이 되죠. 사업과 관련이 있다.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다. 그러면 기부금은 사업과 관련이 없으니까 여기에 부가세가 붙으면 불공제 사유가 되는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 기업 업무 추진비는 사업과 관련이 있으니까 세액공제를 해주세요 하니까 국세청이 그냥 기부금 접대비는 안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접대비는 그냥 안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기부금은 사업 무관에 포함돼서 안 되는 거예요. 기부금을 안 해준단 말은 없었어. 근데 기부금 자체가 사업과 무관해요. 그걸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부금을 보통 면세로 빼버렸는데 이거 과세로 내면 이렇게 다 틀립니다. 이거 불공으로 쓴 사람 없었을 거예요. 다 11번 과세로 썼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특히 조심하시라고. 혹시 나오면 다 틀리니까 또. 위에 대표이사 거는 아무도 안 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4페이지만 보시면 돼요. 자, 14페이지는 기업 업무 추진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데 그러니까 따로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업무랑 관련이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안 해줘 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자, 이쪽은 뭐 두 문제만 넣어놨는데 30번은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보낼 선물용품 세트를 구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쪽에서는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또 이렇게 낼 수 있거든요. 매출거래처 A에 보낼 이렇게 낼 수 있잖아요. 말을 지금은 거래처 이름을 말 안 했죠. 매출거래처 A한테 보낼 선물을 홍성백화점한테 샀다 이렇게 하면 거래처 A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A한테 접대한다고 하니까 A라고 쓰면 틀려요. 왜냐면 여기 나와 있는 공급처명 있죠. 공급처명은 증빙을 주고받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관련된 주제가 두 개가 헷갈려요. 첫 번째가 그 수입할 때 세관장. 세관장한테 증빙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세관장. 수입하는 건 내가 세관장한테 수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증빙을 세관장한테 받으니까 거래처가 세관장이에요.
얘도 마찬가지. 접대는 A한테 하지만 홍성백화점한테 사고 증빙을 홍성백화점한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처는 홍성백화점. 거래처는 증빙을 주고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건별은 거래처가 없었죠. 증빙을 안 주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가면 이런 세세한 걸로 많이 틀려요. 큰 거는 절대 안 틀려요.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미리 한 번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32번도 한번 보죠. 32번. 이건 좀 중요하네요. 32번. 이번 시험에서도 나왔어요. 세무 2급이긴 한데 그 결혼 축하금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번에 세무 2급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제가 초기에 좀 말씀드렸는데 결혼 축하금은 축의금이라고 하죠 보통. 이거는 왓에 대한 질문이죠. 너 그거 뭐야? 축의금이요. 그 축의금을 왜 냈어? 질문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시면 결혼 축하금을 생산부 직원한테 처리했는데 매출거래처 직원이에요. 그는 복리후생비로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래처한테 준 거니까 기업업무 추진비로 바꿔라 이 말이죠. 그리고 부서에 따라 각각 500, 800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보시면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복리후생비는 500인데 기업업무 추진비는 800으로 냈죠. 또 완전 싹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만 봐도 축의금으로 답이 4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의금은 부가가치세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정 문제로 장난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훑어보고 다음 시간에 수정이 써있으면 이 두 개를 다 쓰면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그 4번 문제가 고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가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에 2개를 적어 놓은 거예요. 위에 거는 미리 적혀 있는 답을 적어준 거고 아래는 여러분이 그걸로 고쳐야 되는 답. 그래서 수정 문제는 답이 2개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 있는 게 적혀 있는데 여러분은 후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